안녕하세요. 더벨 SR본부의 이돈섭 기자입니다. 최근 주총 시즌을 지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이슈들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법무법인 율촌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상입니다. 변호사님, 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문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9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내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거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현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주에서 한 3년 정도 주주권 행사팀에서 일을 하다가 2022년 8월부터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율촌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율촌에서는 ESG, 기업 지배구조, M&A,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를 보신 게 지금 율촌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 지배구조 및 그 주주총회 관련된 자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아시다시피 주요 주주총회에서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고객들께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따른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은데 국민연금이 3년 동안 1년에 한 600개 정도의 회사의 주주총회를 저는 검토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중요한 이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그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만 한 16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산수만 해봐도 개별 기업의 지분율이 한 7%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기업의 중요한 주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거나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들도 50개가 넘고요.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5% 이상이면 이제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량 보유 보고 공시를 하는 기업도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한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합병이나 분할 같은 특별결의 사안은 최대주 측 지분율이 좀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부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는지 기업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사 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사가 선임되지 않을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국민연금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스크리닝하고 그러한 검토도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2018년 7월에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 만들어 놨고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별표에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대략 한 53개 조항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 선임 안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 제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 보수 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분석을 하면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는 안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의결권 행사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로 이제 분할하려고 했었습니다. 물적 분할인데 이때도 상당히 이제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신설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를 또 상장하게 되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생긴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물적 분할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LG와 SK 같은 경우는 최대주 측 지분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나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찬성 의결 받으면 통과는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통과가 됐어요. 국민연금 반대도 불구하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주주총회 자체가 부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완전 다르다. 근데 거기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분할하고 상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는 그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포스코는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 산업으로 이렇게 포지셔닝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계속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을 분할해서 떼어내고 포스코 홀딩스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강 산업에 따른 그 디스카운팅을 해소하려고 분할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시 제가 이제 주주권 회사 팀장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안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기구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아무리 그렇게 이제 구두로 주장을 하더라도 수책위 위원들은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증명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다.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번 이사회하고 공식까지 다 했는데 다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 포스코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 상장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겠다라는 거를 자회사 정관에 아예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빙이 돼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안건을 올렸더니 이거는 LG화학과 SK와 다른 건이다. 그러면서 그 수책위원회에서 찬성으로 그렇게 의결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기억에 남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포스코의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주주로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안건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설득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꾸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건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국민연금과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결권에서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 사회에서 후보는 반대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사회이사는 2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3개 하는 거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통과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안건들, 국민연금과 소통을 통해서 이 안건이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특정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소통을 많이 한다고 모든 안건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기준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안전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국민연금에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와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결권에서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ESG 평가라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이 경영진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전혀 개선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이사회 이사의 재임 안건 이런 것들을 반대할 여지는 있지만 환경과 사회 같은 것 때문에 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업과 소통을 할 때 경영진과 말씀을 나누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와 말씀을 나누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국민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대리인은 이사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멤버랑 소통하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회 이사를 국민연금과 소통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기업은 1차적으로 IR팀이 소통을 시작하고요. IR팀, IR 담당 임원, 그리고 CFO도 이제 등기 CFO와 미등기 CFO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하면서 꼭 필요할 때는 최고 경영진 또는 이사회 의장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기업의 거버넌스 이런 형태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즉 이사회가 다양성, 독립성 이렇게 잘 구성이 되고 또 내부 통제를 이사회가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그런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이사회에 오너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신다든지 네. 사회이사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소통을 하기에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이사회에 그 최대 주주, 즉 그 지배주주라 그러죠. 그런 오너가 참여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등기는 하지 않고 연봉만 많이 챙겨간다.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오너가 직접 이사회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직접 뭐 CEO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책임 경영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이사님들이 오너의 눈치만 보면서 거수기만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미팅을 할 때 오너와 직접 미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이사회 의장이거나 아니면 오너가 아닌 CEO 이런 분들이랑 미팅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좋은 파트너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주주가치 훼손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